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그동안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무려 5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대 0의 완승을 거뒀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담석 제거 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렀거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이은 첼시전 승리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슈퍼 조커로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긴 했지만 첼시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끊어놓는 쐐기골을 교체 투입과 함께 이끌어내는데요. 토트넘이 첼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장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에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기준으로는 무려 5년 만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전반기 맞대결 콘테 감독과 투헬 감독의 악수 게이트가 있었던 그 경기 이후 투헬 감독은 첼시에서 경질됐고 콘테 감독은 투병 생활 그리고 최근에 좀 아쉬운 경기력 속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죠. 투헬과 콘테가 모두 없이 펼쳐졌던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했는데요. 전반기 2대2 무승부 전까지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무려 5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2020-2021 시즌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 이전에 무리뉴 감독 체제로 이 카라바오컵에서 램파드 감독이 첼시를 이끌 때 승부차기로 토트넘이 이겼던 바가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경기 결과는 무승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도 토트넘은 첼시를 상대로 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2018-19 시즌에 리그 홈 경기 3대1 승리 그리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승리 등 5년 전에 승리한 이후에는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기지 못했던 13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던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만 2골이 나왔는데 토트넘 유스 출신인 스킵과 케인이 득점을 했어요. 이번 경기 승리로 토트넘은 4위 굳히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승점 45점을 기록하면서 5위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게 됐습니다. 물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토트넘보다 2경기나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덜 치른 2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자력으로 4위에 올라올 수 있지만 일단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일정이라든지 이미 순위에서 뒤처진 가운데 토트넘을 쫓아가야 되는 상태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첼시는 이날 경기 패배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죠. 승점 31점에 멈춰 있는데 궁극의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고 봤을 때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벌써 14점이나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첼시는 4위권 도전보다는 강등권에서 멀어지는 것이 지금 미션이 된 상태예요. 실제로 강등권인 18위 팀과의 승점 차이가 10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첼시는 12자리를 지키는 것도 위태롭다. 실제로 11위인 에스턴 빌라와 승점 동률의 골득 실차 우위로 간신히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100%의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히샬리송의 몸 상태가 좋다라고 경기 전에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케인의 공격 파트너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은 또 한 번 로얄과 데이비스로 구성이 되면서 페리시치가 배제가 됐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3백은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로 구성됐고 골문은 프레이저 포스터가 지켰고 고요. 첼시는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두고 2선 공격수로 지에시와 주앙 펠릭스, 스털링을 배치하면서 4-2-3-1로 경기를 했어요. 엔소 페르난데스와 롭서스 치크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파트너로 배치했고 좌우 풀백으로 리스 제임스와 벤 칠웰 그리고 두 명의 중앙 수비수로 티아고 실바와 쿨리발리 배치했고 케파가 골문 지켰는데요.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인데 하베르츠와 펠릭스가 가짜 9번 역할을 오가면서 맡았고 스털링이 측면을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지에시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측면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조율사, 롭서시스가 박스로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선수들의 호흡이 잘 불일치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스털링은 오랜 부상 끝에 돌아왔고 지에시는 이적 파문 끝에 남게 됐고 펠릭스는 임대생이고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도 1월달에 온 선수고 롭서스 치크들의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함께 이 조합이 가동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서로 조금 얼기설기 플레이가 나왔죠. 좌우 풀백인 리스 제임스와 칠렐이 주전 조합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역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고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는 베테랑 선수들로 노련한 플레이를 보였는데 이날 경기 티아고 실바가 일찌감치 부상을 당한 것도 첼시 입장에선 악재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전술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어요. 히샬리송이 왼쪽 공격수, 쿨루세스키가 오른쪽 공격수로 뛰었는데요.
스텔리니스토 코치가 콘테 감독 대신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3백의 중앙을 맡고 있는 에릭 다이어의 전진 수비, 미드필드 지역으로 가담하는 그런 플레이잖아요. 사실 로얄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뛰면서도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다이어 선수가 3백으로 뛰면서 앞으로 올라가주면서 토트넘이 투미드를 두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커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 7분 만에 다이어가 또 한 번 좋은 전진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에 성공을 했고 이어서 케인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톱 공격이 이어지는데 케인 선수의 왼쪽으로 히샬리송, 오른쪽으로 쿠루세스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빠르게 배우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케인의 스루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히샬리송의 침투가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줄 곳을 찾지 못해서 직접 공을 끌고 더 올라가다가 티아고 실바에게 차단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13분에는 케인 선수가 또 한 번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10번 역할을 해준 것이 좋은 공격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벤 데이비스가 빠르게 오버래핑에 올라오면서 케인이 이제 이선에서 수비를 달고서 살압박에 성공한 이후 스루패스를 넘겨준 걸 잘 이어받았고 이 벤 데이비스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을 받아준 쿠루세스키에게 공을 연결해줬고 쿠루세스키가 다시 케인에게 넘겨줬을 때 또 한 번 이제 케인 선수가 줄 곳을 찾지 못했어요. 히샬리송 선수가 애매한 위치에 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케인이 문전까지 단독 돌파로 세밀한 볼 터치를 보여주면서 치고 들어갔는데 이제 첼시 수비 라인에 에워싸이면서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티아고 실바가 부상을 당하게 돼요. 지금 이 장면인데요. 케인이 몰고 들어갈 때 리스 제임스와 티아고 실바 그리고 쿨리발리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충돌 상황이 벌어져요. 케인 선수를 막기 위한 티아고 실바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동료들과의 충돌, 지금 보시면 리스 제임스가 발을 뻗으면서 오히려 티아고 실바의 무릎에 좀 통증이 생기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결국엔 이 장면 이후 조금 통증을 겪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저앉게 됐고 전반 18분에 이제 포파나가 갑자기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비 라인의 리더를 잃게 된 첼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첼시의 공격이 좀 살아나는 측면도 있었어요. 24분에 벤 치렐이 왼쪽 풀백으로서 단독 돌파를 스피드를 살려서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최근에 폼이 좋은 로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집중력 있게 쫓아오면서 공만 탁 걷어내는 좋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28분에는 토트넘이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좋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호이비엘의 슈팅을 끌어냈어요. 스킵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 쪽으로 수비의 압박이 다가오자 공격에 가담했던 호이비엘에게 패스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빠르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을 포파나가 몸을 던지면서 막았는데 이 발을 맞고 굴절된 공이 골포스를 때리고 튕겨 나옵니다. 골포스를 안쪽을 맞았다면 안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불온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첼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게 됩니다. 선제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 상황, 게다가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 속에 오히려 수비 라인에서 전반을 그냥 0대0으로 끝내자는 느낌이 있었던 것인지 케파도 그렇고 수비 라인도 그렇고 공을 천천히 돌리다 보니까 케인 선수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케파에게 파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전반 막판까지도 좋은 장면을 토트넘이 만들었는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또 한번 연계 플레이 속에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좀 크게 벗어났습니다. 배후로 들어와줬던 벤 데이비스와 주고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었고요. 44분에 첼시의 공격이 한번 있었는데 역시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나왔어요. 오른쪽에 지에시가 왼쪽 전방으로 넓게 벌려있던 스털링에게 패스를 해줬고 스털링이 본인의 빠른 속도를 활용해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포스터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 3분가량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된 추가 시간이 나왔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지에시와 히샬리송의 충돌인데요. 히샬리송이 중앙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하러 갈 때 역습에 재역습이 이뤄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에시가 파울로 끊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지에시와 감정적인 다툼을 벌였고 그렇게 선수들이 엉킨 가운데 로얄이 달려 들어와서 지에시를 밀었어요. 밀린 지에시가 또 이 로얄을 밀치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그래서 주심이 퇴장 명령을 했는데 VAR 체크가 들어왔고 온필드 리뷰를 거친 끝에 지에시의 퇴장은 경고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추가 시간이 지연됐지만 그 추가 시간 안에도 크게 유효한 장면 없이 전반전은 결국 0대0으로 끝났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첼시가 슈팅 4대3으로 앞섰고 유효슈팅도 1대0으로 앞섰고 점유율도 57%로 앞섰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조금 더 골에 근접한 상황,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 보였던 건 토트넘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토트넘의 골대를 강타한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는 더욱더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후반 시작 1분 만인 46분에 벤 데이비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한 전진 패스를 히샬리송이 받았고 반대편에 쿠루세스키에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쿠루세스키는 오른쪽 윙백인 로얄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패스를 밀어줬고 여기서 로얄이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케파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선방에 걸려서 흘러나온 공을 엔소 페르난데스가 좀 무리하게 걷어내는, 좀 급하게 걷어내는 상황 속에
팰리스가 이 공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 팰리스를 향한 스킵의 압박이 성공하면서 스킵이 공을 따내자마자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토트넘이 후반 시작과 함께 1대0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의 경기를 더 주도하면서 가져갔고 첼시의 역공이 별로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61분에 첼시는 공격 라인의 지에시, 미드필드 라인의 로프터치크를 빼고 마운트와 자카리아를 투입해서 허리를 강화하고 또 이선 공격에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67분에 한 차례 좋은 장면이 마운트를 통해 나왔는데요. 펠릭스의 전진 패스를 마운트가 받아서 하베르츠의 침투에 맞춰서 딱 넘겨줬는데 이 패스가 조금 길기도 했고 포스터 골키퍼가 빠르게 나오면서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외에는 첼시의 공격이 거의 눈에 띄지 못했어요. 오히려 75분 또 한 번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첼시가 흔들리면서 호이비에르에게 공을 빼앗긴 첼시, 바로 로얄 선수가 히샬성에게 패스를 해줬고 히샬성이 강력하게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대를 넘기긴 했지만 후반 초반 스킵 선수의 득점 장면과 같은 전방 압박에 첼시가 휘둘리고 또 첼시가 역동적이지 못한 빠른 패스도 없고 압박도 없는 좀 무력한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79분 조금은 컨디션이 떨어졌던 쿠루세스키를 빼주고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3분 만에 토트넘이 쐐기골을 넣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다이어 선수가 떨궈줬고 케인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든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의 기점이 되는 코너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였던 장면입니다. 실점 직후 첼시는 총공세를 펼쳐야 했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어요. 스털링과 펠릭스를 빼고 오바메양과 무드릭을 투입했지만 이 선수들의 투입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고요. 토트넘은 89분에 히샬리성을 빼고 오른쪽 윙백인 페드로 포로를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조금 지원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2대0으로 앞서고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다 할 공격 장면 없이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교체로 출전했는데 주전 경기에서 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 대신 들어왔던 히샬리성이 부딪혀주고 싸워주고 압박해주고 약간은 좀 미끼 역할들을 많이 해주면서 또 케인 선수 곁에서 좀 이제 파트너십을 이루는 보조자 역할을 했거든요. 전반전에 상대의 힘을 빼놓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를 좀 준비했던 스텔리니 코치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부상의 문제도 있었고 컨디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경기들 많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주중 경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 55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16강전 토트넘이 원정 경기로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다시 목요일 3월 9일 새벽 5시에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치러야 합니다. 밀란 원정에서 0대1로 졌기 때문에 토트넘은 2골 차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위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 2경기 교체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FA컵 8강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를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4위로 수성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할 수 있을지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토트넘의 앞으로 이야기 이번 경기 패배로 첼시에서 경질론에 시달리고 있는 포토 감독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